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문 전국이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총리 인준안과 남은 2명의 장관 청문 보고서를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이번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권지웅 대변인. 네, 저는 어쨌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개각이 이제 조금씩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것을 임명 처리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적절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준영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일정 정도 양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인적인 평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 많은 이제 호평이 따라왔었고 오히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비난 여론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부터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 장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보는 것이 첫째로는 그게 왜 판단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임혜숙 장관이 이제 취임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적격이지만 여성을 찾기 힘들어서 임명했다라고 하면은 그 장관의 말에 영이 서겠으며 그 박준영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록 부인의 도자기권으로 좀 그 오명을 사긴 했지만은 원래 굉장히 근무하는 주변 동료들 평가도 좋고 20년 넘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던 분이고 일남일녀의 아버지고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뭐 완전 흔들어 버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고 심지어 이건 제 이준석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성 할당제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희화화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뭐 참 정무적 판단으로 어떤 판단이든 대통령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엇갈렸는데 뭐 적절한 조치였다. 또 여성 할당제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제 뭐 조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장외투쟁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의원총회를 하긴 했으나 그 이상 이끌어갈 만한 주제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여성이어서 임명을 강행해야 했다라고 말한 지점은 적절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기부를 이끌기에 적절하다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충분했던 것을 굳이 여성이니까 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건 저 역시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복귀해 보자면은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한 뒤에 사실상 첫 번째로 원내 이제 활동을 지휘하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 비난이 집중됐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걸 좀 자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도자기 밀수 의혹 이게 워낙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가질 만한 밀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처음에 많이 봤지만은 나중에 결국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에 나온 걸 보면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가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뭐 처음에 저희가 김부겸 후보자에게 좀 의혹을 집중하고 나중에 박준영 후보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임혜숙 후보자는 또 통과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거든요. 저는 전술적 실패도 어느 정도 있었다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을 안다고 한다면은 장관 임명됐지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부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물러선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기우는 서막에 올랐다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을 할 초기에는 사실은 설정한 국정 과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권 운영의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후반부에는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양보한 것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과거에 워낙 일방통행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낙마를 사실상 시킨 것은 그래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다만 이번에도 형식적으로 보면요. 그 대통령께서 낙마 의지를 관철시킨 것으로 기록이 안 남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지난주에 이미 그 의원들이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한 걸 보면은 한 명 낙마시킬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여성 장관이 아닌 박준영 후보자에게 갈 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요식행위성으로 갑자기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성토대회를 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바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오히려 국민적 비난은 이매숙 후보자에게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좀 짜맞춰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40명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 특히 온라인상으로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좀 기획된 어떤 요식행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는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당 송영길 지도부가 오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청문 전국에서 당청간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이 문 대통령이 다시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함께 우리 당 지도부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송 대표의 당 중심 의지가 재확인된 것 같은데 당천 균열이 좀 봉합되긴 했지만 그 긴장이 여전히 있다는 분석에 좀 힘을 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선거에 나가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퇴임하시면은 네. 선거에 나가실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중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 지휘해야 될 선거도 많고 본인이 또 나중에 나가야 될 선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에 방점을 찍는 그게 확실하게 노선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국정 1년 남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길 바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송 대표는 당연히 송 대표 입장에서 당은 선거에 이겨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말한 건데 이 둘의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저는 결국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본인과 같이 그 세 분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은 당에서는 좀 그게 선거 이기는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각이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둘 다 원론 얘기하신 거고요. 이것 때문에 봉합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청신호가 켜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사안이 뜨면은 다시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전 최고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긴장이 잠재돼 있고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7년 그리고 2012년에 당이 분열되었던 경험 그 속에서 어떤 교훈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임 당대표께서도 그것을 되게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아마도 자연스럽게 대선 레이스가 더 이제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공간은 당이고 네. 그것이 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권지웅 대변인한테만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그 여당의 지도부가 만난 그 자리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에 대한 이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의 그 안이 나왔을까요? 제가 언론 통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본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된 언급은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사실 이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2005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에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39만 명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강조한 것은 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문 정국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리면서 당분간은 이 정부 급냉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또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여야가 거칠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묘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검찰 관련해가지고는 여권이 본인들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친정권 인사라고 의심받는 분을 지금 사실상 후보자로 낙정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호수 후보자가 진짜 친정권 입장에서 검찰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캐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법사위에 대해 가지고 재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의 의중이 좀 달린 것이 아닌가. 어차피 원내 협상이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중도화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는 분이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물꼬를 틔워주신다면은 다소 협상이 진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과거에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이낙연 대표 체제와 같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전적으로 송영길 대표께서 결단하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있고 여야 간에 현재 이제 급냉된 그 분위기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저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어쨌건 새로운 당대표가 섰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새로 섰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되게 강하게 개혁 의지를 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권 초기만큼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기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저도 궁금한 상태고 그런 거고 그리고 상임위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제안했던 게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도록 이제 제안했던 건데 그것이 부결되면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원포인트로 법사위원장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논의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넘어갈 텐데요. 우리 그 이준석 전 최고에게만 일단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뭐 핫하다. 저희 뉴스에는 매일 자료 화면으로 출연하셨죠. 네, 정치톡에도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이제 2위를 하셨어요. 네. 먼저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사실 제가 뭐 그 당대표 경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부터 당의 이제 비전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나오신 다른 주자들이 비전을 밝히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걸 놓고 경쟁하는 앞으로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그냥 뭐 무슨 산에 올라가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뭐 재미로 맞받아치고 있지만은 이걸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예. 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공방에 대한 또 이제 주위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선거를 하다 보면 라이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웅 의원은 뭐 선거도 안 나오셨는데 홍준표 대표랑 지금 이제 설전을 주고받고 있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랑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출마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선거 관련 기사를 보면은 저희 전당대회가 영남 대 비영남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대 간 대결로 재편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 일정 정도 뭐 설전은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선배라고 해도 공격이 오면 또 맞받아쳐야 되는 게 이 정치인의 뭐 숙명적인 생리인가요?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맞받아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 제 공격수는 아닌 게 저는 들어온 대로 맞받아칩니다. 예전에도 뭐 대마도 뷰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거기에 일본 왕궁 뷰 이렇게 받아친 것처럼 네. 상대가 배팅볼을 던지면 제가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안 때리면 됩니다, 저를.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계속 2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 그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당연히 당을 대표하는 여류 정치인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저희가 편의상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의 한 명을 후보로 고른 거지 당원들이 고루 인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출마하시면 좋은 경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권지웅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면피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여당의 전 대변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돼요. 네, 저는 그 공격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공격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튼 이게 이제 저는 생각보다 그 문턱 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지지율로 그 대열에 올라가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 저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 내에 가려졌던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파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제가 딱 확인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최고가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에 훨씬 더 기민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장점이 많이 이제 뭐 발휘될 수 있을 네.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군요. 그 또 이준석 전 최고에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주호영 의원에 대한 그 산 발언 때문에 네. 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정진석 의원께서 좀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발언이라는 것이요. 제가 뭐 진짜 막말을 했으면 제가 뭐 자제를 해야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낮추는 게 아니죠. 빨리 우리 당으로 모시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은 그걸 하더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원들과 동화되려면은 뭐 일정한 당원들과 융화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은 국내산 유구고 늦게 들어오면 수입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비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소에 비유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저는 과도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평소에 저희가 뭐 동물에 사람 비유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층에 대해서도 집토끼, 산토끼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과정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말 프레임을 잡는 것 같은데 정진석 대표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번엔 지적이 과하셨다. 저는 이렇게 항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선거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단어들만 결국에는 좀 국민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태탕이 그랬듯이 네. 이번에 산, 또 이제 뭐 한우냐, 뭐 수입산이냐. 제가 근데 이런 논쟁을 제가 사실 마다하진 않는 것이요. 네. 예, 선거가 이준석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네. 네,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 어쨌든 뭐 저는 적어도 저희가 뭐 아예 뭐 그 품격이 떨어지는 말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는 언제나 비유와 풍자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거기서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또 타격이 있겠지만은 공감을 살 수 있는 비유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 선거에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당심이라는 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재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인데요.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대결 속에서 당심과 민심이 워낙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거는 아무래도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된 후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졌던 그 오세훈 시장과 반대 입장을 가졌던 황교안 대표 간의 그 탄핵에 대한 찬반 대결로 이제 당원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좀 민심이 당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고 최근에는 탄핵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탄핵의 주역 중 하나였던 윤석열 총장이 저희 당 지지층에게 대권주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어떤 이슈 때문에 당심이 갈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요. 저는 룰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기구인 선관위가 지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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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사실은 후보로 뛰시는 분들은 그 룰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더 높을수록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너무 높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좀 더 높인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개혁적인 선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국민의 여론조사가 높아지면 이 최고한테도 더 유리해질 거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TK에서도 이준석이 먹힌다는 걸 정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사실 지금까지 그냥 다 호사가들이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TK 아니면 전통적 나이대가 높은 당원들 이런 분들이 특정 후보자는 선호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까봐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정치하면서 개인적으로 대구와의 인연을 제가 많이 밝히진 않았지만은 네. 저희 가족 전부 다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서 한번 제가 7대 3의 현 규정에도 자신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선거가 개시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옆 지역구가 노원을인데 노원을에서 열심히 선거를 하시고 낙선하시고 대구로 가셔서 바로 대구시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이거든요. 수도권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대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프로그램 저희 뉴스 이제 끝날 시간 됐지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방송을 워낙 많이 이제 하시는데 지역구가 노원이잖아요. 노원에서도 열심히 좀 지역을 좀 챙기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노원에서는 어쨌든 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고 곤란한 민원들이 저한테 집중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이 지방정부도 장악하지 못했고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민원이 와도 제가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인해 가지고 좀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아져 가지고 지역에서도 참 활동이 편해졌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계속 보고 싶은데 또 선거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엔 권지웅 대변인도 발언할 기회를 저희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청년 맞수는 총리, 장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주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